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바로 사이버 핵무기로 불리는 양자 기술 개발에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기존의 암호 체계를 붕괴시키거나 양자 레이더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표적을 탐지하는 등 기존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래 전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해 한국도 이제 미국과 동급의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는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통신 개발에 성공을 알렸습니다. 이날 시연은 국내 최초로 성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얽힘 양자쌍 생성 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야외 2.6km 거리로 송수신하는 기술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양자가 먼 거리에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한 양자의 특성 변화가 다른 양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으로 원거리 목표물 탐지, 암호통신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양자의 특성입니다. 이 연구성과는 2020년 11월에 착수한 국방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장거리 송수신의 경우 전송되는 광자들의 대기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대기회란 보정 기술을 한국이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양자 선도국의 경우 오랜 기간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자를 통하여 꾸준히 관련 기술을 연구해왔고 현재 위성과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양자 센싱 라이다 및 무선 양자통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스텔스 탐지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해 본인들이 세계 최고라던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얽힌 양자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물체와 같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광파와 마이크로파 간 주파수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한국 양자 레이더 원천 기술 개발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양자 분야에서의 성과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5년 전에 양자 레이더의 끝판왕이라 자랑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100km를 넘는다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산 레이더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현대전에서 레이더는 최첨단 공격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레이더의 성능에 따라 적국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F-22입니다. F-22는 적의 레이더에 새보다 더 작게 잡힐 정도로 은폐 성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한국도 레이더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레이더 강국인 스웨덴 샵으로부터 기술을 제휴받아 드디어 한국 신형 대포병 레이더 TPQ-74K를 2017년부터 양산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TPQ-74K는 지러갈륨 AESA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선상에서 탐색빔을 운용하다가 적포탄을 탐지하는 순간부터 포탄을 추적하는 확인빔을 쏩니다. TPQ-74K는 지속적으로 포탄의 이동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탄도를 역으로 추적해 포격 원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TPQ-74K는 기존 대포병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크게 늘어난 약 7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한국도 중국의 양자 레이더 커버 능력인 탐지 능력 100km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육군 레이더만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차세대 군함을 위한 MFR 레이더 개발에도 성공의 레이더 기술만큼은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왜 이렇게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레이더 개발 및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기술 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양자 레이더, 양자 컴퓨터 등의 기술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우월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수 물자의 효율적 관리 및 국방 영역 전반에서의 최적화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전장 환경의 세부적인 묘사 및 정확한 분석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가진 소인수 분해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면 암호화된 통신 등의 도청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양자 관련 기술에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자 관련 기술은 진입이 늦어도 얼마든지 앞선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이나 인텔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에 고전적 방법으로 도달할 수 없던 물리학 영역에 접근하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IBM의 양자 컴퓨터 연구 논문이 소개됐을 때 세계의 석학들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걸림돌로 꼽히던 계산 오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는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라이벌 기업 구글이 양자 컴퓨터의 연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IBM이 슈퍼컴퓨터 성능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양자컴은 기존 디지털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성능을 갖춰 꿈의 컴퓨터로 불립니다.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계산기인 양자컴 기술을 손에 넣으면 그 나라는 앞으로는 더욱 더 신약 우주군사 등 미래 첨단 기술 패권을 거머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강국들은 현재 양자컴 분야에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며 차화를 걸고 있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터만이 아닙니다. 양자 레이더는 이미 각국에서 비밀리에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저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레이더는 스텔스기 및 저피탐 표적 탐지를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의 레이더를 대체할 차세대 전력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추세를 미루어 보아 향후 20년 이내에 양자 레이더 무기 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양자 보안 기술은 국방 분야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압도적인 계산 능력에 따라 기존 암호 체계에 대한 보안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양자 보안 기술의 필요성은 전문가들은 이제 첨단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략 전술을 만들어 놓고 이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전술이 과학기술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군인, 활용 무기, 전쟁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쟁의 5차원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원전이란 지상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전 등이 벌어질 것이란 겁니다. 적 암살은 초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수행하고 군인들은 자리에 앉아 쏜 레이저가 특정 도시의 전력 시스템을 파괴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이처럼 사이버전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강화된 보안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자 보안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 중, 일 양자기술 주요 3국은 이미 양자 보안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한국 역시 SKT, KT 등의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여 스마트폰과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결합하는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LIG넥스원은 복잡한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도청이 불가능한 양자암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고 한화시스템도 SK브로드백두, SK텔레콤 양자암호 통신 자회사 ID 퀀티크와 양자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에 한화시스템은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떠다니는 인공위성은 도로 위 자동차 번호판 숫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러한 역량은 상대국의 활동 내역을 탐지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한화시스템은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A5의 적외선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위성 탑재 장비 고도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LIG넥스원은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위성엔 한국형 위성왕법 시스템 KPS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지며 사람이 직접 전투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자기 EMP탄 같은 비살상 무기, 비용이 저렴한 레이저, 전자전에 대비할 전파 기술, 초연결 시스템 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2.6km급 양자 송수신 기술 시연에 성공하며 절대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양자 통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양자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LNG선을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이 엄청난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주를 왔지만 1분기 황당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유형의 선박에서도 자금을 쏟아부어 한국을 추격했지만 이것 또한 대규모 불량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합동 견제를 한국이 극복한 상황인데 조선업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중국 교선사들의 대형 LNG선 수주량은 6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5척으로 크게 늘며 한국을 추격한 바 있습니다. 국내 도전 3사의 건조 일정이 꽉 차 한시가 급한 선주들이 중국 조선사 문을 두드렸고 프랑스 GTT가 중국 조선사들을 믿어준 것도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LNG 운반선의 꽃이라 불리는 기술은 바로 화물창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스형 화물창을 앞세운 일본의 동무대였으나 선체와 화물창을 일체화해 적재 용량을 약 40% 늘린 멤브레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뀐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기술을 개발한 프랑스 GTT와 1979년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 운반선 육상 건조에 성공했으며 LNG 운반선은 한동안 한국 조선사 차지였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 운반선 발주량의 70%를 쓸어 담았죠. 글로벌 선주들도 수십 년간 쌓인 신뢰 덕분에 안벽이 장공 해당 화물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GTT 화물창 라이선스의 90%는 한국 조선소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LNG 화물창을 독점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 역시 막대한데 국내 도전사들은 기술 라이선스로 선가의 5%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막대한 로열티까지 주며 손익분기점 맞추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GTT는 한국 교선사의 실적은 개의치 않고 감지를 했습니다. 화물창이 고장났을 때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항 등을 삽입해 기술 지원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챙겨갔던 것입니다.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비용이 집행돼 조선업계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GTT는 지난해 LNG 운반선 162척에 대해 탱크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해로 LNG선 발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GTT는 1분기에도 20%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약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한국에서 받아간 금액은 9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을 과도하게 뜯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GTT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25억 원을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분쟁은 최근 GTT의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기술 지원을 따로 구매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익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GTT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체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이에 의도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난해 장난, 달엔 장수조선소의 화물창 라이선스를 발급했던 것입니다. 장수도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는데 GTT는 이달부터 화물창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 관계자는 GTT가 라이선스를 준다고 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톰시다발적으로 중국 업체가 제작에 나선 데는 GT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선소에 파견된 GTT 직원이 제작 과정을 지켜본 후 중국 교선소 쪽에 전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중국 교선소들은 작년에 대폭 수주를 늘린 바 있습니다. 2021년 7.8% 점유율에서 작년에 30%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고도 기술력이 부족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GTT가 중국을 밀어줬음에도 올해 들어 중국의 성장은 멈칫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95%를 한국이 따낸 것입니다. 글로벌 발주량 156만 CGT 중 한국 조선 3사는 148만을 수주했습니다. 척수로 환산하면 19척 중 17척을 수주한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0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습니다. 후둥중화가 올해 초 LNG선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 맡기는 선사가 크게 줄어들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되며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메탄올 추진선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한국은 누적 5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메탄올 추진선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메탄올 추진 PC선을 세계 최초로 수주해 2016년 인도했고 2021년에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제작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4척을 수주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에는 HMM이 1조 4천억 원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죠. 한국조선해양 측에 7척, HJ중공업이 2척을 맡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놀라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견제에도 수주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석 달 남짓 기간의 수주 목표 절반가량을 채웠는데 지난 20일 기준 춤 64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는 7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수주 목표치 157억 4천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한국조선해양의 세계 자회사 중 현대사무중공업이 전체 수주를 견인했는데 들어 30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현대중공업 10척, 현대미포조선 24척 수주량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30척 중 19척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이고 LNG 운반선 7척, LPG 운반선 2척 등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며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올해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서고 향후 2터부터 3년간 수조원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꾸준히 매집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메탄올선 발주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덴마크 해운업체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LNG 연료를 건너뛰고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한국조선해양과 1만 6천 TEU급 8척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때도 1조 6천억 원 상당의 초대형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만 7천 TEU급 6척을 추가로 발주했죠. 앞서 발주한 물량까지 더하면 총 19척을 한국조선해양에 맡긴 것입니다. 최근에도 머스크는 최대 8척 규모의 메탄올 추진선 입찰을 진행 중인데 한국 구선사 2곳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8천 TEU급으로 수주 규모는 1조 원 안팎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100억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과 메탄올선 건조 경험 등에서 역량 차이가 크기에 국내 도선사가 100억 원 정도는 기술력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그룹은 작년 4월에야 메탄올 추진 1호기를 진수해 시운전에 들어갔죠. 현대중공업이 2016년에 진수한 것에 비해 6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 구선사는 선박 건조 비용의 60% 정도를 은행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제대로 건조를 못한다면 은행마저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메탄올선에서도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는 지난해 8월 중국 다롄조선에 10억 달러 규모 메탄올 추진선 6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프랑스 선사 CMA가 중국 선박그룹 CSSC에 4조 원 규모의 발주를 했습니다. 12척의 메탄올선과 4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입니다.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메탄올선은 장난조선과 다롄중공업이 각각 6척씩 건조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측이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프랑스 CMA 그룹은 중국 선박그룹 CSSC의 주요 파트너사로 지난 10년 동안 70척 이상의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 COSCO 또한 자국 구선사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스코사는 세계 2위 해운동맹 오션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CMA, 대만 에버그린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즉 중국과 프랑스가 선박 운영과 건조에서 한국을 밀어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4월 들어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메탄올 추진선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2위 머스크, 3위 CMA, 4위 COSCO, 그리고 8위 HMM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4곳이 메탄올 추진선에 합류해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2026년까지 한국과 중국 구선에서 건조될 메탄올 추진선이 약 100척 정도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다면 향후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분야에서도 앞서갈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암모니아는 유독성 물질인 탓에 국제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소는 극저온 기술 등 고도의 보관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메탄올은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의 연료로서 취급이 용이하죠.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 단가가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한계가 있었지만 주 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단가가 낮아졌고 연료 분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차세대 선박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선주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분기 발주된 컨테이너선은 모두 37척인데 이 중 무려 21척이 메탄올 추진선입니다. 해운업계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제 방침에 따라 탈탄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선박의 97%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벙커CU를 연료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빗물과 섞여 산성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반응해 대기 오염 물질인 에어로솔을 생성합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벙커CU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IMO는 2008년 대비 선박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박이 새로 건조되면 20터부터 30년을 운항하기에 현 시점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2050년 기준 환경규제에 맞춰야 합니다. 이에 탄소 배출이 적은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연료 등 무탄소 선박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뿐 아니라 메탄올에서도 중국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규선소가 프랑스 CMA와 합심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조선사가 프랑스 선사 CMA로부터 수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또한 수년간 인도가 지연됐었죠. 프랑스가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기술도 없는 중국에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항상 혹독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게 차세대 선박에서도 기술력을 높여 가길 바랍니다.